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채가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실 텐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에세이라고 하고 있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16년도까지 진행됐던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다면 경험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분석을 먼저 하시고 특히 글자 수가 많은 에세이 같이 뭐 1500자가 되는 뭐 글자 수가 많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려면 전략을 좀 잘 짜시고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볍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서류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분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채용 절차라든지 인재상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서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열정.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열정을 보여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게 열정인가? 열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일을 하면서 열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그냥 미래를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의 발전, 그 다음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열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도전에 대한 경험을 작성해 보시는 것, 인지상과 연결시킨다면 그게 좋을 수 있는데 도전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기본적인 학교 내에서의 도전, 뭐 과제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요. 대외적인 도전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적과 연관성도 있다 보니까 좀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더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열정에 대한 도전은 여러분들께서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도전을 위주로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친구의 서류를 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도전,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썼냐면 본인이 야구를 했는데 그 야구에서 본인이 잘 못했던 타자였는데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썼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열정이 최대한 나는 노력을 했고 도전을 했던 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직무적인 측면을 연결시켰을 때 과연 그 야구를 해서 타자로 들어가서 보여줬던 내용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직무적인 측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창의와 혁신. 역시 그 새롭게 변화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던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던 분도 되게 많긴 많은데 창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냈던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창조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담아줬을 때 또 인재상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인간미, 도덕성. 정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기업에서도 정도 경영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듯이 정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 바른 행동 아주 쉽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학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학교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져서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학생의 본분으로서 가장 성실하고 바른 태도는 뭐냐?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격증들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냈던 자격증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뭔가 성실하게 해왔던 그런 바른 태도 이런 것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이 뭔가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남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뭐 힘들었지만 그런 걸 이겨냈던 경험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요 인재상과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원서 작성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적성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 그리고 바로 최종 합격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점에 대한 제한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학점보다도 활동했던 부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질문을 하셔도 거기에 Q&A라든지 FNQ라고 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느 기업과 같이 뭐 지원서 작성하고 적성검사 보고 면접 이 절차는 다들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서류 전형 검토 부분에 있어서 성적 출결, 생활태도, 포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앞에 성적 부분이 또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 성적도 일정 부분의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성적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그 기준의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3.0과 3.1, 3.2 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과 3.5, 3.5와 4.0, 4.0과 뭐 4.5 이런 그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안정적인 학점 대부분 요 3.8이라는 학점이 좀 안정적인 학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5 밑으로 내려갔을 때 특히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학점이 낮은 학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 이런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 좀 집중을 더 하시라고 직접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그냥 그 항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룹 공채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항목은 지금과 같이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기업 지원 동기죠. 그리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결국에는 지원 동기와 포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시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왜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삼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삼성에 대한 강점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느 기업을 지원하실 때도 똑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를 많이 쓰세요. 1등.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물론 삼성이 1등인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확고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지원 동기를 쓰신다면 1등으로 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점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고 싶다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강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회사에 대한 포부가 나오네요. 두 번째. 포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포부를 주로 묻는 회사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나중에 입사했을 때 비효율적인 시간이 그만큼 적은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부를 쓰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 계획이라는 부분이 꼭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냥 이런 계획, 이런 계획,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어떻게 맞습니다. 실천할 것인가.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자, 글자 수를 한번 볼까요? 700자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포부랑, 그 다음에 취업, 삼성을 선택한 이유, 예.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두고 싶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이유가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둔다면 여기에 400자를 두고 여기에 300자를 뒀을 때 700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부가 300자다 보니까 좀 내용이 작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계획들에 대한 부분보다도 최종적인 여기 나와 있는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이 정도만 작성하셔도 300자 충분히 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지 너무 많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400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 그 선택하는 이유가 이렇게 길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나의 연관성은 무엇이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단순히 가고 싶어서 선택했다. 이거보다도 가고 싶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했고 그런 이유를 얘기한 게 나의 이런 부분과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조금 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아 우리 기업에 오고 싶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 작성을 하시되요.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400자, 300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700자라고 하더라도 700자 이상 먼저 글을 쓰신 다음에 줄여가면서 줄거리 방식. 결국에는 글을 쓸 때는 이 줄거리 방식으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많이 쓰고 나서 줄여나가면서 그 줄거리를 만들어서 700자 이내로 맞춰주는 거. 거기서 지원 동기에 되는 부분은 약 400자, 그 다음에 포부가 되는 부분은 약 300자 정도 구성해서 작성하시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의 취업 부분이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 명확한 이유는 그 삼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글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니까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하라고 써여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1500자네요. 그만큼 많은 글자 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장 과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과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왠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그냥 쭉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영향을 줬던 특징이 될 수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은 나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일단 기술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영향을 준 거잖아요. 여기 첫 번째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인생관,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인생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영향을 줬던 인물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건을 얘기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순차적으로 생각하시고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쭉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춰 쓰시되 아마 이렇게 딱 나열해서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요거를 하나씩 모듈화시켜서 끊어주세요. 끊어서 작성하시게 되면 상황 몇 글자, 그 다음에 경험 몇 글자, 그리고
계기 몇 글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쓰시면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인물도 있죠. 아마 그 사건이 있다면 사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식적인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물, 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변 지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인물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보다는 그 인물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1500자를 쓴다? 네, 쉽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1500자를 두 가지의 사례로 좀 나눠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사례를 나누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정 나열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쓴다면 과정 나열이 한 300에서 400자 정도가 네, 과정을 나열하는 성장 과정을 나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 네, 한 1100자 정도 400자를 빼면 1100 정도 남아있죠. 그럼 한 500자 정도 네, 그래서 400자 정도 사이가 네, 여기 상황이나 계기, 경험, 이런 사건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 2개 정도 나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 부분, 네, 결론 부분에 대한 것들을 100에서 네, 200자 정도 기재를 해주신다면 요 1500자에 맞춰서 구분돼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영향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크지 않나. 그런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작은 변화를 만들어준 계기 또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큰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을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가 됐을 때,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또는 이 정도 사건이 됐을 때, 또는 이 정도 인물이 됐을 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글을 쓰실 때는,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부러 기업의 맞춤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정해놓고 그 인물을 통해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채용 설명회를 갔는데 설명회를 듣고 나서 변화가 있다. 예,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영향을 줬던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냥 가서 보고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것만 너무 간략하게 쓰시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바꿈을 줄 수 있게 영향을 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너무 그 기업 쪽에 인물을 놓고 맞춰가지고 쓴다든지 기업 쪽에 사건을 맞춰서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오히려 기업의 가치관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과 기업에 대한 윤리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또 기업에 대한 아까 뭐 얘기했던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의 연결은 괜찮지만 너무 그 기업에 맞춰진 사건과 인물을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냐면 다른 지원자들도 그렇게 쓰게 된다면 차별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3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항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이슈가 과연 어떤 이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 이슈라는 게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의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산업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뉴스 기사에서 찾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가 많이 있냐면 협회,
관련 산업에 대한 협회에 가장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뭐 자동차면 자동차 관련된 협회, 그런 협회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사회 이슈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원이 있거든요. 그 진흥원에 들어가면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도 자료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연구소. 네, 연구소가 있는데 뭐 경제연구소도 되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회 이슈,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이슈보다도 또 기업과 또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이슈를 작성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로 2016년도 초에 많이 작성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작성하셨는데, 제가 왜 협회, 진흥원, 연구소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뉴스 기사를 보고 작성을 하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그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적인 그 용어 이런 것들을 아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회나 진흥원 연구소에 들어가면 그런 트렌드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원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 동향이라고 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동향들이 나와 있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IoT도 있고 ICT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곳에 꼭 들어가셔서 먼저 사회 이슈, 관심 있는 이슈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을 또 이런 산업과 연결시켜서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냐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건 저렇고 이건 요렇고 이건 요렇고, 사회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하는 그런 항목인가요? 아니죠.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견해, 본인의 사고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설명, 설명을 조금 줄이고 그게 왜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를 꼭 좀 연결시켜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 그 생각들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당연히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직무적인 측면과 연결시킨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적인 측면과 연결을 시키는 것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를 통해서 제가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연결이 된다면 직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고, 또 기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아마 요즘 시점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번호도 똑같이 4자네요. 4차 혁명. 4차 혁명에 대해, 산업혁명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단위가 되겠죠. 그 단위가 아니라 그 단위 속에서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의 혁명,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 글자 수가 1000자니까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200자 정도 작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한 200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나의 생각과 견해 이런 내용들이 400자 정도에서 500자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100자에서 한 200자. 이 정도 되면 1000자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자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꼭 써야 된다가 절대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예, 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견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생각들이 든다. 예, 그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뭐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어떤 전략 방안 이런 것도 제시해 주면은 오히려 더 인사상자 봤을 때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기업에 대한 관심, 사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맞게 작성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슈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꼭 한 번씩 들어가서 보셔야 되니까 이제 공채의 그 내용이 뜨면은 그때 당시에 산업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2, 3년 전에부터 해서 쭉 여러 개에 연결되는 여러 개에 연결되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중에서 관심사 또 변천사를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개의 항목이 바로 삼성그룹의 그룹 채용을 할 때 작성한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도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에 맞춰서 지원을 했는지를 체크한다고 하니까 에세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엔 요 3번에 나오는 산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과 연결시켜서 그쪽 산업에 대한 부분을 면접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 직무로서 풀어낸다든지 여러분들 경험으로서 풀어낸다든지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답을 잘할 수 있게 또 이해가 높은 산업 위주로 또 여러분들이 연관성 있는 산업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여기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언어 추리, 논리 추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지금 2015년부터 바뀐 거 알고 있죠? 이렇게 SSAT에서 GSAT로 바뀌었는데 내용은 뭐 크게 구성과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들을 풀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번 새롭게 바꾼다고 하지만 유형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많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 체크하는 것도 OMR 카드 직접 체크해 보면서 풀어보는 것, 그 다음 시간 재면서 풀어보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 인적성 검사 관련해서 쏙쏙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 핵심으로 동영상 강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스터디를 좀 구성하셔서 여러 명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뭐 활동이나 경험, 에세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쌓았는지를 구분해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직무와 무관한 스펙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은 굳이 묻지도 않을 뿐더러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십시오. 즉 뭐냐면 자격증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자격을 취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랑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 이쪽은 이수 과목과 난이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이쪽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 외에도 요즘에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들을 받아가시는 것 이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잘 받아두시는 것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영업 마케팅 경영지원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결국에는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와 연관된 경험, 즉 판매 경험이라든지 영업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 공모전에 많이 도전을 해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
전공 과목에서도 어떤 과목 이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경험, 활동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활동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좋은데 어디 가서 쌓아야 될지도 많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외활동 플러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대외활동에 대한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들어가서 보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경영지원 직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들어가시면 그쪽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는지 또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는 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두시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재상부터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분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좀 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에서 첫 번째 문항은 삼성에 대한 지원 동기가 중요하니까 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강점들은 홈페이지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떤 변화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많은 만큼 뭐 2개를 구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로 쓰더라도 좀 더 내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줬던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뭐 기업 쪽에 맞춰진 뭐 채용 설명회를 듣고 와서 또는 기업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이런 얘기들로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고려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글자 수를 좀 구분해 두셔가지고 그 글자 수대로 좀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최근 이슈. 네, 이슈가 가장 중요하죠. 협회 들어가서 보시는 거, 진흥원, 연구원 들어가서 보시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이슈가 결국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라든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산업 이러면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마케팅 직무 쪽에 가고 싶으면 마케팅과 관련된 협회라든지 그쪽에 가셔서 트렌드를 보라는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걸 작성하신다면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꼭 서류 통과하시고 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삼성이라는 큰 그룹이 서류를 다 보느냐 물어보시는데 실제 계셨던 분들께 여쭤봤더니 서류 다 100% 확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확인을 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나의 관심도 표현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 동기부터 해서 기업의 포부, 이 모든 것들은 기업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꼭 이번에 삼성그룹 공채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